미장원 보조? 고아 출신의 빚쟁이 동생까지? 절대 안 돼. 당장 헤어져. 아버지, 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5대 건설 그룹 태양건설. 박철민 72세. 연 매출 5조 원 기업을 맨손으로 일궈낸 사람. 그런 내가 아들의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 노숙자 행세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허름한 국수집, 더럽고 냄새나는 차림으로 들어섰을 때 예비 며느리 최지수가 보인 반응은 72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고백입니다. 돈과 배경만 보고 살아온 72년 인생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박철민 회장의 참회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5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63층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40년을 이 자리에서 기업을 경영해왔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수많은 협상을 성사시키고 대한민국 5대 건설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 두려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아들 준서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6세, 내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후계자.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미 예감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올 것이라고.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서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결심이 서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신촌에서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최지수 31세. 국수집. 그 단어가 천천히 내 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수집 주인이 우리 며느리라니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2년 동안 만나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년이나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따지듯 물었습니다. 학벌은? 대학은 어디 나왔나?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했습니다. 미용 전문학교를 나와서 미장원에서 일하다가 국수집을 인수했다고 했습니다. 고졸, 미장원 보조 출신, 국수집 주인. 이 모든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빚이 좀 있다고. 그 순간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고아, 빚쟁이 동생까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집안격이 얼마나 떨어지겠느냐고. 재벌 그룹 며느리가 국수집 주인이라니. 상상만 해도 창피했습니다. 준서가 애원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2년 동안 그 여자한테 홀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서가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실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준서와 나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최지수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그 여자가 정말 돈을 노리는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를 불렀습니다. 사설탐정사무소에 연락해서 신상조사를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대상은 최지수 31세, 신촌에서 국수집 운영 중. 이게 옳은 일일까?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뒷조사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갈색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최지수, 1994년 3월 8일생, 현재 31세. 부모는 2002년 교통사고로 사망. 당시 최지수의 나이는 8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16세에 미용 전문학교 입학. 18세부터 미장원에서 보조로 근무. 2019년 25세에 작은 국수집 인수. 인수 금액 3천만 원, 전액 대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재산 현황. 통장 잔고 380만 원. 저축 없음. 대출 잔액 2,300만 원. 월 순이익 약 120만 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월 12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음 페이지는 가족관계였습니다. 동생 최지훈, 28세. 직업 불안정. 빚 1,500만 원. 도박 전력 있음. 누나에게 수시로 돈을 빌림.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뻔했습니다. 너무나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빚쟁이 동생까지 있는데 재벌 아들과 결혼하겠다니. 돈을 노리는 게 분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준서와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준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으니까요. 보고서를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준서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이것 봐, 우리 배경 보고 결혼하려는 거겠지. 통장에 380만 원밖에 없는 여자가 재벌 아들과 결혼한다고. 돈 노리는 거지 뭐.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났다고. 자기가 먼저 고백했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순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파악하고 기다렸던 거라고. 준서가 애원했습니다. 지수를 직접 만나보라고. 그러면 알 거라고. 만나긴 만나지. 하지만 내 방식대로 만날 거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준서가 무언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서를 불렀습니다. 30년은 된 듯한 낡은 작업복과 해진 운동화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보통 낡은 게 아니라 정말 노숙자가 입을 법한 더럽고 냄새나는 옷으로 말입니다.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노숙자처럼 더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게에 들어가면 어떻게 반응할까? 손님들 눈치 보며 내쫓을까? 만약 냄새난다고 쫓아낸다면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가난하고 더러운 사람은 무시하는 여자라는 증거. 오후에 비서가 낡은 옷가지를 가져왔습니다. 30년은 된 듯한 작업복. 곳곳이 해졌고 색이 바랬고 얼룩과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냄새까지 났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누가 봐도 노숙자로 보일 것입니다. 저녁 무렵 회장실에서 혼자 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재벌 그룹 총수 박철민이 아니라 그저 가난하고 초라하고 더러운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72년 전 나도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다녔고 끼니를 걱정했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며느리감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울 속 내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등, 더럽고 낡은 옷. 이 모습으로 국수집에 들어가면 최지수는 어떻게 반응할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신촌으로 가라고만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붐비는 사람들,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준서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차는 점점 신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어두운 가로등. 나는 이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가난했고 이렇게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감을 시험하기 위해서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고개를 들어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지순의 국수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손으로 쓴 듯 삐뚤했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최지수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돈만 보는 여자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시간입니다. 허름한 가게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물 끓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5개 테이블이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입구에 서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 모든 게 낡았고 오래됐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노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좀 봐. 냄새 안 나. 여기 왜 들어와. 그 시선들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최지수가 나타나겠죠. 그 여자가 나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손님들 눈치를 보며 내쫓을까?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1세 최지수였습니다. 조사보고서 사진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하나로 묶었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최지수가 나를 봤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노인의 모습을 본 최지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해졌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최지수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구석자리 비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주저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편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손님을 대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노인을 보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구석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옆 손님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기 다른 자리 없나요? 하며 일어났습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냄새 때문에 손님이 자리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최지수도 그걸 알았을 텐데 내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최지수가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내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냄새를 맡았을 텐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더 어려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러나 눈빛은 맑았고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최지수가 물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잔치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오늘 육수도 진하게 우렸어요.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잔치국수 주세요. 하나만. 최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앞치마 끈이 낡았고 운동화가 해졌습니다. 최지수의 모습도 가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벽에 붙은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최지수가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액자는 낡았지만 사진 속 얼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최지수가 국수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수였습니다. 고명이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도 정성껏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최지수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최지수가 돌아서는 순간 팔을 봤습니다. 반팔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팔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붉은 흉터. 보고서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18세 때 미장원에서 일하다가 뜨거운 물에 생긴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모도 없는 18세 아이가 혼자 그 고통을 견뎌냈을까?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최지수는 그 흉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손님들 사이를 다녔습니다. 국수를 떠먹으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이건 연기일까? 진심일까? 할머니 한 분이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허리가 불편한지 몸을 굽히지 못했습니다. 최지수가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수저를 주었습니다. 깨끗한 수저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고 최지수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 학력, 재산. 그런 숫자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최지수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땀이 계속 흘렀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잘 먹었어. 내일 또 올게. 최지수는 문 앞까지 나가서 배웅했습니다. 손님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최지수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잔치국수 하나시죠? 5,000원이에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뒤적이며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5,000원, 정확히 5,000원을 건넸습니다. 최지수가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길 조심하시고요. 밝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게 안에서 최지수가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렇게 매일 밤 혼자 일하는 걸까? 복잡한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보고서와 달랐습니다. 최지수라는 여자는 생각보다 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모릅니다. 한번 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날 저녁 다시 그 국수집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새였습니다. 낡은 작업복과 해진 운동화. 오늘은 어떨까? 어제는 친절했지만 오늘도 그럴까? 의심을 품은 채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어제보다 더 붐볐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꽉 차 있었습니다. 최지수는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야 어제 오셨던 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자리 나올 거예요. 입구 근처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최지수가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숨이 찼지만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한 테이블이 비었습니다. 최지수가 나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튀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취한 것 같았습니다. 최지수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국수가 불었어. 이게 뭐야? 이걸 국수라고 내놔.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새로 해드릴게요. 최지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더 화를 냈습니다. 테이블을 또 내리쳤습니다. 다시. 이딴 걸 다시 먹으라고. 최지수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손하게 서 있었습니다. 환불해. 당장 돈 내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동전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지수가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개입해야 할까? 저 남자를 내쫓아야 할까? 하지만 최지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음식값은 안 받을 테니 조용히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겁먹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다른 손님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야, 그만하고 나가. 여기서 난리야. 남자는 투덜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최지수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엉망이 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하며 사과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렇게 참는 게 습관이 된 걸까? 저런 일이 자주 있는 걸까? 최지수는 진상 손님이 나간 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하며 오히려 손님들을 걱정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연기일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테이블에 엎어졌습니다. 최지수가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지수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네,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최지수는 할머니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힘껏 눌렀습니다. 땀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최지수가 제가 같이 갈게요 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 몇 명만 남았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그냥 나가자 나중에 계산하면 되지 하며 일어났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나갔습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 먹지 못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지수는 이 모든 걸 두고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머니만 생각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병원까지 20분쯤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지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최지수가 보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치마는 여전히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최지수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최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최지수가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9시가 넘었습니다. 최지수가 휴대폰을 꺼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게 하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뛰어가는 최지수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나도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최지수가 문을 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장사는 망친 셈이었습니다. 최지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곧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손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만 걱정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먼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최지수에게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장사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었나? 돈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나? 나는 평생 반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선택했고 마음보다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지수가 여전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다시 그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을까? 모두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게 문 앞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가난해 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나도 그 줄 뒤에 섰습니다. 무슨 일일까? 토요일 아침부터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걸까?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최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도 준비 다 했어요. 따뜻한 국수 드시러 오셨죠?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환영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오늘도 왔어. 최지수는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들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최지수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국수를 가져왔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계속해서 국수를 날랐습니다. 모든 어르신들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고명 많이 넣었어요. 어르신들이 잘 먹겠습니다. 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국수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국수를 먹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국수를 다 먹고 나가는데 계산대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최지수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주는 걸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대접하는 걸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380만 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최지수를 불렀습니다. 최지수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최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수야, 내가 벌기도 힘들 텐데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서 어떡하니? 미안해서 어떡해?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최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최지수가 뭐라고 대답할까? 최지수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어릴 때 누군가 저를 살려줬으니까요. 그때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예요. 할머니들 드시는 거 보면 저도 행복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최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며 울었습니다. 최지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렸을 때 누군가 저를 살려줬으니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지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8살에 부모를 잃었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나눔이구나. 어르신들이 하나둘 가게를 나갔습니다. 모두 최지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지수야, 건강해야 해. 다음 주에 또 올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최지수가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우리 어르신들 날이에요. 5,000원이에요. 매주 토요일이라고? 매주 이렇게 한다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000원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거리 한복판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최지수는 돈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모든 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나눴습니다. 자신도 힘들면서 베풀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의심했던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조사했던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시험했던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개인 룸을 잡았습니다.
최고급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최지수를 제대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노숙자처럼 꾸몄던 내가 아니라 재벌 그룹 태양건설 박철민 회장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개인룸은 아름다웠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됐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최지수가 있었습니다. 최지수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내 모습을 본 최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 최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알아봤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준서가 최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최지수 앞에 섰습니다.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번을 봤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번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노숙자처럼 더러운 모습으로 갔을 때 당신은 다른 손님들 눈치도 보지 않고 저를 맞아줬습니다. 두 번째는 진상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장사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토요일 아침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대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신은 3번 모두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돈보다, 이익보다, 자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최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준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국수집 주인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고졸이라고 깔봤던 제가, 돈 없다고, 배경 보고 결혼하려는 거라고 의심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당신을 조사했습니다. 통장 잔고, 학력, 재산, 모든 걸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여줬을 뿐 당신의 진짜 가치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인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최지수가 흐느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준서가 최지수를 안았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최지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최지수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팔의 상처는 훈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증거니까요. 8살에 부모를 잃었어도, 18살에 화상을 입었어도, 가난했어도, 힘들었어도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이게 진짜 명문가입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큰 게 부자입니다. 배경이 좋은 게 명문가가 아니라 인격이 고귀한 게 명문가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부자이고 진짜 명문가입니다. 최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지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우리 집안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제가 당신 같은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사람이 뭔지 배우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애원이었습니다. 최지수가 놀라서 안 돼요. 일어나세요. 하며 나를 일으키려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들을 받아주세요. 이 늙은이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세요. 최지수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나를 일으켰습니다. 준서가 달려와 나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고 웃고 안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지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결혼 축하 선물입니다. 최지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최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건물을 샀습니다. 이제 임대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마음껏 어르신들을 대접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을 계속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고 이건 제가 할 일입니다. 최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최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최지수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최지수를 만난 게,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인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국수집 단골 어르신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최지수는 아름다웠습니다. 팔의 화상 자국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준서가 최지수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최지수의 국수집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최지수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에요. 이 일이 좋아요. 최지수가 말했습니다. 그게 최지수였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로 갔습니다. 아버님, 최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달려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 오시는 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앞치마를 맸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최지수와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최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20명 가까이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국수를 날랐습니다.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오갔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남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병원에서 쓰러졌던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완쾌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혜야, 고마웠어. 내가 살려줬어. 할머니가 최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지수도 울었습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는 국수집에 갔습니다. 최지수와 준서를 도왔습니다.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많이 맡겼습니다. 나는 국수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첫사랑 지민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내가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지민의 부모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준서에게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최지수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준서의 사랑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준서는 이뤘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했어. 우리 아들은 행복하게 해줬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후련했습니다. 아버님, 뭐 생각하세요? 최지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 최지수가 웃으며 내 팔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더 감사하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주방에서 준서가 냄비를 접고 있었습니다. 최지수가 여보, 불 넘치세요 하며 달려갔습니다. 준서가 당황했습니다. 최지수가 웃으며 불을 줄였습니다. 준서가 최지수를 안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72년을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지위가 아니라 사랑을. 진짜 부자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명문가는 인격이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제 진짜 부자가, 진짜 명문가가 있었습니다. 최지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철민 회장은 돈과 배경만 보고 살아온 72년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최지수를 통해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학벌, 재산, 직업, 배경.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최지수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